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자주 뵀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아십니까? 저 메가드 동상 앞에서 여러 분 뵀습니다. 10월만 오면은 우리 류청영 회장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메가드 동상 지키는 황해도민 골기대회에 참석한 지도 한 여러 번 됐는데 근년에 제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류청영 회장님은 지난 7월 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에서 뵀습니다. 그 다부동 전적지에서 7월 27일 휴전 70주년 행사를 맞아가지고 아주 뜻있는 동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동상 제막식 때 멀리 인천에서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빛내주신 분이 류청영 회장님입니다. 그때 동상을 세우는데 관계했던 저로서는 너무나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류청영 회장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89살인데 저렇게 허리가 굽지 않고 청년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국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수합니다. 건강합니다. 왜냐?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이 같이 있으면은 사람이 하루하루 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유엔에서 매년 이런 발표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146개국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최근 올해 통계를 보니까 핀란드였습니다. 두 번째가 덴마크, 세 번째가 아이슬란드, 네 번째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전쟁을 참혹하게 하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57등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생활 수준에 비하면은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이렇게 잘 살면서도 헬조선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헬조선, 지옥에 산다고 해요. 헬조선은 저 휴전선 북쪽에 있는데 이렇게 잘 살면서도 헬조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회가 불행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국방하는 정신이 강해가지고 나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는 내 힘으로 지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전투하는 기분으로 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영웅적이고 보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57등, 이스라엘은 4등.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하고 라빈 수상 암살되기 바로 전날에 인터뷰를 한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비교하면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는 아주 동네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머리는 좋죠. 예술, 과학, 뭐 이런 분야에서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하나 약점이 있습니다. 단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군사적인 기술이 없어요. 전쟁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동네북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만들자마자 이 사람들이 민족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용감하고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신라, 고려까지는 상부정신이 강하고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는 세계 최대 강국인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세계 최대 제국인 당과 결전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그걸 나당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용감한 사람들이었는데 조선조가 개국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조는 아시다시피 주자학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는데 이 주자학은 군인들을 멸시해요.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를 멸시하고 오로지 선비들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원래 용감한 우리 한국인들이 문약한 아주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지도자의 도움, 유엔의 도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1948년 이후에 그 전에 군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남침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싸웠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어느새 한국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처럼 나라를 세우니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최근까지는 상무정신이 아주 왕성한 용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시대가 닥치니까 군인들을 욕하는 과거 조선조 시절로 돌아가서 아주 군사 문화를 무슨 독재인 것처럼 이렇게 짓밟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최근에 우리 국민성이라든지 정치 분위기가 옛날 조선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취재를 할 때 한 노 기자를 만났습니다. 군사 전문가인데 이분이 저를 만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는 서울에 미군이 있지 않느냐.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군이 당신 나라 수도에 딱 주둔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국민들이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왜 타락하느냐.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에 맡기고 한미동맹에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무책임한 국민이 된다. 이스라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과 싸울 때 단 한 번도 미군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른바 우파, 보수, 대한민국 세력 이런 분들이 좌파로부터 몰리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한미동맹입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 좋죠.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안보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경제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해도 우리는 핵무장할 필요 없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서 지금까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따라옵니다. 한미동맹에서 좋은 게 70%라면 나머지 30%는 국민들을 타락시킨다. 타락시킨다는 게 뭡니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있으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북한 기지를 폭격을 했어야죠. 아주 초토화를 시켰어야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회고록을 보면은 연평도 포격이 있을 때 합참에 가가지고 왜 보복 폭격을 안 하느냐 하니까 합참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과잉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미국과의 무슨
협의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답답했다 하는 그런 토로를 회고록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특히 연평도 포격 있을 때 북한 지역을 우리의 신의 전투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아주 작사를 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면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감옥에 안 갔을 겁니다. 이런 국방을 미국에 맡기면은 우리 국민이나 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정치는, 어느 나라 정치는 안보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빼버리면은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내목 챙기기, 이기주의, 이런 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정치가 아주 치사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정치도 우리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의 대상이 안보입니다. 안보, 외교 정책을 놓고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거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치사한 걸 가지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살기로 작심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불행해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감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전하게 사는 거, 그게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 운명을 개척을 하고 운명과 실험하고 운명을 돌파하고 또는 그 운명에 눌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게 인간으로서 사는 가장 멋진 방식인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은 공산당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공산당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간첩 사건이 나도 그 내하고 무슨 관계냐? 간첩을 원수로 여겨야 될 텐데 간첩을 친구로 여기는 이런 풍조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방을 미국에 맡겨놓기 때문입니다. 국방을. 제가 옛날부터 북한이 핵실험하면은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비역 장성들 모임에 가서 아니 우리도 이스라엘식으로 핵무장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비역 장성들이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느니 뭐 경제 제재를 받는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역 장성들이 자위적 핵무장을 반대하면은 그 나라는 정신적으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1960년대에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핵무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핵무기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핵무기 약 400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운반하는 미사일은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핵무기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이런 나라와 한국, 이스라엘과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한국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국민들이 타락하고 치사한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기본 조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한테 물으면은 저희 솔직한 답은 대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게 끔찍한 거죠. 전쟁이 나면은 정신 차립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다가 전쟁이 나면은 그때는 아마 옛날 우리 6.25 때 시절로 돌아가서 총 들고 칼 들고 나와가지고 공산당 사냥에 나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 피를 많이 흘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선 우리 기성세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 고민의 초점은 뭐냐? 공산당 세력, 김일성 세력이죠, 결국. 김일성 세력, 특히 남한에는 종북 세력과 어떻게 싸워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저들을 끝장낼 거냐 하는 이런 지혜, 전략,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고, 유충영 회장님은 오랫동안 메가드 동상 지키시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올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올해가 이제 전부로 가는데, 올해가 특별하다는 것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는 75,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그리고 휴전 70주년, 이런데 여러분, 지난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8월 15일은 흔히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골치가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광복하면 옛날에는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었어요. 해방과 광복이 달랐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광복하면 해방된 날만 기념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만 기념을 해요. 해방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와 유엔의 보호와 트루만 대통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운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민족사 역사로 기록된 2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신라가 삼국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같은 민족으로 살게 된 거, 민족 통일국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건국은 요 앞에 조선이나 고려와는 다릅니다. 왕조 국가가 아니고 국민국가입니다. 국민이 유권자가 되어가지고 국회의원 뽑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하는, 우리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를 만들었다. 민주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요. 그 날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데,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끝까지 기다려도 오늘이 건국 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유엔과 미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참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승만 기념관도 만들고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일, 즉 생일이죠,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다면 이거 사생화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생일이 없습니다. 생일이. 누구 때부터 그러느냐? 문재인 때부터입니다. 그 앞에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두 분도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고 건국이었다는 말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을 건국 50주년으로 기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부터 1948년 8월 15일 말이 싹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그걸 바꾸지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꼭 짚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건국 기념일이 없으면은 생일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사생하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을 기리지 않는 사람은 종북 세력이죠. 종북 세력은 그 마음속에 김일성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한민국 생일을 빼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 그들로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김일성 세력을 싫어한다면서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을 기리지 않는다 하면은 이런 비겁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비겁하냐? 바로 안보 문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떠넘겨 버리고 귀찮은 일은 안 하겠다. 좌익과 싸우는 일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까지 이렇게 타락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됩니다. 아니, 자기 생일 찾자는데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게 아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그게 건국이다. 이런 아주 망언을 하고 이 영향을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면은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 왜 합니까? 여러분,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 하면 그거 뭡니까? 그 반역 아닙니까? 반란 아닙니까? 분리운동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과 싸우는 거, 이게 역사전쟁입니다. 남북 간에는 두 가지 전쟁이 지금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이념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좋으냐, 사회주의 독재가 좋으냐,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과 대한민국 둘 중에 어느 쪽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싸움에서는 이상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대한민국 생일을 아직도 기념하지 못한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전쟁에도 이겨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확인하지 못한다면은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70년, 전후 70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시대 구분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70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70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 70년을 사신 분들이죠. 저는 1945년생입니다. 해방동이죠. 전후 70년. 앞으로 이 전후 70년을 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 하던 때, 건국할 때, 그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70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느냐. 전후 70년. 내년에는 전후 71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게 이 달력입니다. 우리의 달력은 앞으로 전후 70년, 전후 71년, 전후 72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뭘 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6.25 전쟁은 한때는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Forgotten War라고 그랬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은 이겼는데 6.25는 미국이 참전했지만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 그 다음에 월남전쟁에서는 졌다. 월남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은 기억하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건 뭐 한국전쟁은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해서 잊혀진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25 때 참전한 미군이 연인으로 180만 명이나 됩니다. 180만 명 중에 사고로 죽은 사람까지 쳐서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그래 놓고도 미국에서는 6.25를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니까 6.25 참전 용사들이 아주 말하자면 불만이 많으세요. 그런데 요사이 확 바뀌었습니다. 요사이는 6.25 참전 용사라고 하면은 대우를 받습니다. 왜 대우 받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우리가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 하는 걸 가지고 요사이 아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분들도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 은혜에 보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에 그 뜻을 모아가지고 6.25 전쟁을 지도한 두 영웅,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동상을 거기에 세웠던 것입니다. 6.25는 그 역사적 의미가 점점 커져가지고 20세기의 3대 전쟁으로 꼽힙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1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이라고 붙은 나라들이 무너졌습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 독일 제국, 그리고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파시즘,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으로 뭐가 무너졌습니까?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유엔군과 함께 남침을 당하고도 버틴 덕분에 누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지긴 누가 무너졌어요? 국제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6.25를 점점 높게 평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6.25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제공산주의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6.25 나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은 파병을 결심을 합니다. 6.25 때 한미동맹 없었어요. 파병할 의무가 없습니다. 6.25가 딱 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트루만 대통령은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황보고를 하니까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Son of bitch. 그러면서 며칠 뒤에는 6.25 남침은 마적단 습격 사건이다. 밴디트 레이드라고요. 마적단 습격 사건이다.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유엔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도 유엔군이 들어가야 한다 해서 유엔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동상 저기 경북에 세웠는데 도처에 세워야죠. 인천에서도 메가드 동상이 있으니까 메가드 사령관을 한국으로 보낸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트루만 대통령을 세우고 이승만 대통령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아주 좋은 구호가 있습니다. 메가드 장군 동상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트루만, 이승만 동상을 인천에 세우면은 인천이 빛나게 될 겁니다. 저는 동대구역에 내릴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동대구역 그 넓은데 거기에 박정희 동상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대구 사람들이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인천에 메가드 장군 동상이 서서므로 인천 사람들이 한국에서 존경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마움을 안다. 그래서 이 동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상이 교 같습니다. 동상에 쓰는 문장은 그게 돌에 새기는 문장입니다. 제가 이승만, 트루만 동상 건립하면서 거기에 무슨 문장을 새길까?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글을 한번 새기면은 이게 영원히 가는데 메가드 장군 동상, 트루만 대통령 동상을 인천에 세우면은 인천이 더욱더
빛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이란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저보고 노인이라 부르면 기분 나쁜데 일단 이런 말이 있어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실감하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70년, 80년, 90년 되는 이 기록, 기억, 경험 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그냥 안고 무덤에 가시면 안 돼요. 이 경험을 가지고 뭘 남겨야 합니다. 뭘 남기느냐? 저는 회고록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걸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기록으로 남기든지 구술로 남기든지 하여튼 뭔가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소설을 쓰면 다 소설감이고 영화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70년, 80년 동안 살았으면 얼마나 고생도 하고 성취도 하고 끝은 대부분이 해피엔딩 아닙니까? 이런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기록을 안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거냐? 마음만 있으면 왜 안 됩니까? 그 손자 불러가지고 구술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고록을 쓰셔야 됩니다. 전 국민들이 회고록 써야 됩니다. 이 회고록을 써야 그게 기록으로 모이면은 그게 교과서가 됩니다. 그게 학교가 됩니다. 종북 좌익 세력 계속 욕할 게 아니라 종북 좌익 세력 분자들도 그런 읽을 줄 아니까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아서 툭 던져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갖게 되는 거죠. 스토리,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꼭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기록으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 기록이 잘못돼도 좋아요. 잘 되면 더 좋고 자기 자랑 많이 해도 됩니다. 이제는 자랑할 때 아닙니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딱 사라지면은 역사 전쟁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좌익들이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이승만 대통령 욕하는 기록이 이승만 대통령을 보호하는 기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 선동이 먹히는 거죠. 전 국민 적어도 나이 70 이상 되는 분은 의무적으로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고 이걸 국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종북 좌파 세력 뿌리 뽑아 국가보 튼튼히 하자. 저 구호가 아주 좋은데요. 종북 좌파 세력을 어떻게 뿌리 뽑습니까? 어떻게 뿌리 뽑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뿌리 뽑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뿌리 뽑는 거예요.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나갈 수 없잖아요. 법으로 뿌리 뽑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거로 뿌리 뽑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선거 잘못하면은 간첩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뽑고 사기꾼을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거를 잘할 거냐? 여기에 국민이 직접 요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는 게 많은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평점을 한다면 제 기준으로는 70점 이상입니다. 외교, 안보, 법치 분야에서 저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30%대에서 머물고 있고 못한다는 사람은 60, 한 30대 60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너무 억울할 겁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못 알아주느냐.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졌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문제다. 국민들의 분별력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아니,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해군이 저인망 의수도로 끌고 가지고 의뢰 파편까지 건져 올렸는데 그 의뢰에 1번이라는 글이 있었다.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북한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도 한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나 됐어요. 30%. 그런데 놀랍게도 배울수록 더 무식해지는 거예요. 대학교 재학생, 대학 졸업자가 속는 비율이 제일 많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안 속고 한국에서는 배울수록 무식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배울수록 무식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이거는 교육에 맡겨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불평하면 그건 선거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쉽게 알아먹기 쉽게 끈질기게 홍보를 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한 것은 홍보 실패입니다.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만나는 걸 좀 싫어해요. 원래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아마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은 매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매주. 아주 자유롭게 자신이 있으니까. 건국 대통령은 매주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년 가도 한 번도 기자회견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어디서 탈이 나느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지율이. 그 다음에 요새 나이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나이로 따지면은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제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말싸움 하다가 마지막에 막히면 야, 너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하죠. 그럼 그때부터 지는 거 아닙니까? 나이로 따지면 지는 겁니다. 요사이 여기 인천시장 지낸 분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이가 50인데 한동훈 법무장관 보고 어린 놈이라 그러고 건방진 놈이라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장관이 딱 작심을 하고 나와가지고 운동권에도 정관예우가 있다. 과거에 운동했다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가지고 궁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 이렇게 딱 받아버렸습니다. 바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요사이 또 국민의힘에 한때 이름을 날렸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이가 어리다고 이준석 전 대표 보고 욕을 하는데 사가지가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 어린 놈 이런 이야기 자꾸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나이로 따지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하는 2030 세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준 게 이준석인데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몰아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데 우리 상관이 꼰대 상관이 우리 같은 직원들 괴롭히는 그하고 똑같습니다. 이래요. 꼰대 보수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가지 그러는데 아니 젊은 사람들 사가지만 왜 따지느냐.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 사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도 다 열심히 연세 드신 분들의 사가지를 다 적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이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야죠. 한국에서 처음 이 죽고 사는 문제,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소한데 목숨 거는 치사한 정치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부터 한국의 보수 세력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변태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사람이 살 때 이 현실에 딱 발을 붙이고 하루하루의 삶을 대책해 나가지 않고 안보 문제를 외국에 맡겨버리는 순간부터 이 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에 잘 넘어가요. 음모론 하면은 천안함 폭침 부정하고 하는 이런 광우병 선동하고 하는 좌파만 음모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 보수라는 사람도 이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보수를 분열시키고 좌파나 젊은 사람이나 중도층으로부터는 경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층이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보수를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음모론이 몇 개가 있습니다.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600명이나 들어왔다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때 국방을 책임졌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국군을 욕하게 됩니다. 제가 광주 사태를 취재를 한 사람입니다. 거기 북한군이 왜 들어옵니까?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밉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이라는 사람이 가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표격 기피를 했다. 이것도 한참 선동하면서 믿어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가 누구 시절이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리고는 누굴 욕하는 거냐? 이명박 정부를 욕하는 겁니다. 병무청을 욕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연세대학에서 다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시켜줘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사이는 또 2000년 4월 15일 날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투개표가 있었다고 해요. 부정투개, 여기 그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 인천 출신 국회의원 한 사람 있죠. 그 이야기를 주야정창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럼 누가 했는데? 말을 못해요.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면은 민주당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지. 왜 국민의힘 앞에서 시위하고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보수를 욕하느냐. 제발 그러지 마라 해도 안 들어요. 이게 한국 보수가 빠진 함정입니다.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중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냐? 그걸 보고 국민의힘이나 똑같구나. 국민의힘이나 흔히 꼰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준석을 나이 어리다고 맨날 사가지 어린 놈 하는 사람이나 송영길 유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 보수 세력이 낭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를 내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나이를 내세우지 말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2030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를 봐야 이게 서로 대화가 됩니다.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연로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사가지 없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아들 되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저도 이준석 씨가 뭐 선거 운동할 때 뭐 가출을 한다든지 할 때는 참 못마땅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세대 포위론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어려웠습니다. 아주 정치적 천재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튀는 거죠. 천재는 원래 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키워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보수에 있지 않고 저 좌파 동네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이준석 전 대표를 욕하는 사람들이 버르장머리 없다, 사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빨갱이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욕쟁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준석 씨는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민주화 시위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된 건 아닙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젊은 사람을 키우려고 하다가는 다 달아나 버립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일입니다. 자유통일하면은 우리가 인류국가 됩니다. 인류국가 정도가 아니죠. 초인류국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지금 휴전선 남쪽의 10만 평방킬로미터를 가지고 세계 7대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7대 강국의 기준은 뭐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요 3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7대. 누가 이걸 만들었냐?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메가더, 미국, UN,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같은 위대한 기업인들. 그리고 군대. 이런 사람들이 노력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후 70년의 위대한 성과죠.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 기간 내에 최대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에 그 수많은 데모를 만나서 단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총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18년 동안. 미국에서 18년 동안 경찰이 총 쏴서 죽은 사람은 아마 수만 명 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암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의 성공을 하려면은 어느 나라든지 큰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고 내전도 일어나고 암살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몇백만, 몇천만 명이 죽습니다. 북한에도 300만 명 이상 죽었는데 아직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도 우리 세대가 잘 먹고 잘 살자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해가지고 후손들이 잘 살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후손들이 지금 잘 삽니다. 근데 요사이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통일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마가 끼인 거죠. 이런 나라, 이런 체제가 오래 갈 수가 있습니까? 2,500만 명은 노예 상태로 살고 5천만은 비만 체질로 살고 한쪽은 살찌는 게 소원이고 한쪽은 살 빼는 게 소원인 이런 나라가 영원히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통일해야 됩니다. 다만 전쟁을 하지 말고 피를 흘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돈 아닙니까? 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써야죠. 돈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녹여버리는 전략을 써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북한에 들이미는 이런 쪽으로 국력을 딱 집중시키면은 북한 체제 무너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뭐 호전적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여기 항해 도민들이야말로 자유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갈구가 가장 뜨거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놓쳐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주 국방도 놓쳐버리고 사람들이 다 작아져버리고 치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한민국을 과거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만들었던 이 나라를 연장시켜서 자유통일을 하고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려면은 자유통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만난을 무릅쓰고 자유통일 해가지고 2,500만 노예를 해방한다. 자유통일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2,500만 노예들을 해방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보다 평균 키가 10cm가 작아요. 평균 수명이 12년이 짧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순간부터 그게 마가 끼어가지고 거꾸로 당하는 수가 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석유운동을 하자고 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한자입니다. 한자. 여러분들은 다 한자 세대 아닙니까? 손녀들에게 한자 교육해야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제일 큰 실수가 한글 전용으로 간 겁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단어 수가 줄어듭니다. 단어 수가 줄어들면은 어휘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치매화가 됩니다. 치매화. 단어 수가 줄어들고 한국어가 망가져버리면은 사고 분별이 안 됩니다. 한자 교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 세대는 포기하시고 그 손녀들한테 한자 교육해서 한국어를 정확하게 쓰도록 하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이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한자 교육을 부활하는 계획을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없애버린 게 그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좌익이니까 그쪽으로 하는 행동은 뭐 자기 소신대로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후대에 한자 교육하는 것까지 없애는 걸 보고 참 경멸하게 됐습니다. 문재인이가 없다고 해가지고 없앴다고 해가지고 한자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여러분들의 이름 다 한자로 적혀 있잖아요. 류청영이라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버튼나무가 영원히 푸르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름 부모님들이 고심해서 지은 겁니다. 제일 좋은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가지고 쓰고 부르고 하면은 그게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너 이름값 하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공했다면은 그게 또한 대한민국 발전의 한 원인일 것입니다. 한자 교육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학교에서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